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물어다 주던 그 시절,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서 있는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억새가 바람에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가난 때문에 흘려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땅을 일구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흉년이 들거나 관아의 수탈이 심해질 때면 자식을 남의 집 살이로 보내거나 빚을 갚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던 그저 평범하고도 슬픈 우리네 옛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덮을 무렵 평소 조용하던 이 산골 마을, 어귀가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맑은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화려한 깃발을 앞세운 긴 행렬이 고갯마루를 넘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밭두렁이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도대체 무슨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시골 구석까지 행차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행렬의 규모는 실로 대단하여 앞장선 하인들이 입은 옷만 해도 마을 사람들의 설빔보다 더 고와 보였고 그 뒤를 따르는 가마는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장식이 달려있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행렬의 중심에 있는 가마는 4명의 건장한 가마꾼이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절도 있고 힘찼으며 가마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몸종들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따르고 있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신분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마을의 촌장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혹시나 고을 원님이라도 오시는 것인가 하여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을 입구로 달려나갔으나 행렬의 기세는 원님 행차보다 훨씬 더 위험있고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한양에서 정승판서댁 마님이라도 오시는 모양이다라며 수군거렸고 겁 많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 뒤로 숨어 낯선 풍경을 훔쳐보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 속에서도 행렬은 흐트러짐 없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마당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가마가 마을 한복판에 멈춰서자 주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가을바람 소리와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나이든 상궁이 조심스럽게 가마 앞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자 가마 안에서 하얀 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손은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 희고 고와서 밭일로 거칠어진 마을. 안악들의 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귀티가 흘렀습니다. 이윽고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머리에 화려한 장신구를 꽂고 지푸른 비단 치마에 은박이 박힌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워 구경하던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한양에서 제일 가는 권세를 가진 정승의 부인인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가마에서 내려 잠시 옷자락을 정리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을의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마을 입구의 늙은 느티나무에서부터 시작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의 지붕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겉보기에 더없이 평온하고 기품 있어 보였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산천은 크게 변하지 않아 옛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그 익숙한 풍경들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픈 상처를 쿡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고 그 모습조차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촌장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귀하신 분이 누추한 곳에 오신 것을 영광으로 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환영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화는 촌장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한양에서 온 높은 벼슬아치의 부인으로만 알 뿐 10년 전 빚 갚을 돈이 없어
친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쌀 몇 가마니에 팔려갔던 그 어린 소녀가 바로 눈앞의 귀부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가엾은 소녀는 이미 잊혀졌거나 어디서 고생하다 죽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수행원들의 안내를 받아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인 촌장의 별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미리 기별을 받은 하인들이 방을 깨끗이 닦고 비단요를 깔아놓았으며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을 피워 먼 길 오느라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연화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 햇살을 받아 불타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10년 전 그날 울며 불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던 그날의 감촉이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해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연화의 곁을 지키던 늙은 유모는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유모는 연화가 노비로 팔려간 대감댁에서 그녀를 딸처럼 아끼고 보살펴준 은인이었으며 연화가 정승의 눈에 띄어 부인이 된 후에도 친정어머니처럼 곁을 지키며 온갖 바쁜 일을 도맡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모는 연화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연화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온기를 느꼈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돌아온 것은 단순히 옛 추억을 되새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비정한 아버지와 그 시절의 가난이 만들어낸 비극을 마주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모여 앉아 새로 온 마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마님이 입은 옷감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가마에 달린 장식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개 중에는 마님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10년 전 꾀죄죄하고 깡마른 소녀와 지금의 화려한 귀부인을 연결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설마 그 집 딸년이 살아서 돌아왔겠어? 그 집 영감탱이가 술 처먹고 노름하다 팔아먹은 게 언젠데.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동조했고 화제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골칫덩어리인 연화의 친아버지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자 마을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저녁 수라를 물리고 잠시 뜰을 거닐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풀벌레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한양에 두고 온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정승은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이번 귀향길을 허락하며 부인,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다면 다 풀고 오시오. 그래야 내 곁에서 온전히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소? 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연화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 굴과도 같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머무는 별채의 담장 너머로는 마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술 취한 사내의 고함 소리 등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 중 하나가 연화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걸걸하고 쉰 목소리,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뱉는 욕설. 1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친아버지 김생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절어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담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고 오직 연화의 방에 켜진 촛불만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10년 전 그날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던 동생들, 병들어 누워 계시던 어머니, 그리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딸의 손을 잡아 끌던 아버지의 비정한 눈빛. 어머니는 연화가 팔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잃어버린 가족들의 흔적을 찾고 아버지에게 그 죄를 묻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마을을 둘러볼 채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조금은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물론 그 무명옷조차 최상급의 천으로 지어 품위가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유모와 호위무사 한 명만을 대동하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길은 신비롭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의 감촉을 느끼며 잊고 살았던 고향의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를 반기는 듯했습니다. 연화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자신이 살았던 옛집 터였습니다. 마을 외곽, 산깃돈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던 초가집,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무너져 내린 담벼락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듯 폐가가 되어 있었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깨진 장독 뚜껑만이 예전에 이곳에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잡초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마치 그녀의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고개를 돌리니 근처 밭에서 일하던 노인 한 분이 허리를 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낯선 여인이 폐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뉘신지 모르나 여긴 귀신 나오는 빈집이니 어서 가시구려. 노인의 말에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집에 살던 김생원 네 식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지요? 노인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김생원? 그 인간 말종 말이요? 마누라 죽고 자식들 다 팔아먹고는 지금 저 아랫마을 주막에서 빌어먹고 산다오.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노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엽전 꾸러미를 건네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반성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촌장을 불러 마을 잔치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귀한 마님이 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말에 촌장은 뛸 듯이 기뻐하며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아버지 김생원을 자연스럽게 불러들이기 위한 연화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승댁 마님이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잔치를 연다더라. 술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흥분하여 잔치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고 조용하던 마을은 명절이라도 된 듯 들썩였습니다. 연화는 잔치 음식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며 특히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팥시루떡, 막걸리, 돼지비계가 듬뿍 들어간 국밥.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가 그 음식들을 보고 과거의 죄책감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준비가 한창인 마당 한쪽에서 연화는 마을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애국물이 줄줄 흐르는 옷을 입고도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밥을 굶어 배가 홀쭉한 아이도 있었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눈치를 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여를 시켜 아이들에게 떡과 엿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들었고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저 때는 떡 하나가 세상 전부인 줄 알았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뚜껑이 걸렸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마을 전체를 진동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대청마루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모여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김생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0년 묵은 한을 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호위무사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위엄에 눌려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 헐어빠진 갓을 쓰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두루마기를 걸친 김생원이 비틀거리며 잔칫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코는 술기운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탐욕스럽게 음식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어디 서울서 온 마님이 얼마나 큰 손인지 한번 볼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당당하게 상석 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피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리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높은 곳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손에 쥔 부채를 꽉 쥐었습니다. 김생원은 아직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귀부인이 자신이 팔아먹은 딸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공짜 술과 고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인에게 눈짓을 보내 김생원에게 술상을 차려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술상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낡고 이가 빠진 사기 그릇, 식어버린 국, 그리고 아주 오래된 김생원네 집에서 쓰던 것과 똑같이 생긴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술상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뭐요? 귀한 잔치집 그릇이 왜 이 모양이요?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술병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무대 중앙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10년의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이 순간, 그녀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연화의 귀에는 오직 김생원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녀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 이 잔치가 끝날 때쯤 마을에는 어떤 이야기가 새로 쓰이게 될까요? 연화의 눈빛이 깊고 그윽하게 빛났습니다. 마을의 잔치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구름마저 쉬어갈 정도였지만 정작 잔치마당의 한 구석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힐끔힐끔 김생원이 앉아있는 자리를 곁눈질하며 수군거렸는데 그것은 그가 단순히 마을의 골칫덩어리라서가 아니라 오늘따라 그의 행동이 유난히 더 거슬리고 탐욕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생원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병을 흔들며 더 내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정은 즐거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지만 상석에 앉아있는 정승 부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를 내쫓기는커녕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가 원하는 대로 술과 고기를 계속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김생원의 식탐은 실로 놀라울 지경이어서 입안에 고기를 가득 물고 있으면서도 젓가락으로는 또 다른 떡을 집어들고 있었고 흘린 국물이 옷자락을 적셔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며칠을 굶은 걸신이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음식을 평생 구경이나 해봤겠냐며 비아냥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생원을 보며 혀를 끌끌 찼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한때는 번듯한 선비 집안의 자식이었는지 의아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10년 전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급기야는 어린 딸까지 팔아먹은 비정한 아비라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기에 그가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김생원의 자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분으로 평소에도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잘못된 일에는 서슴없이 호통을 치는 어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생원의 술상 앞에 멈춰서서 술에 취해 흐리멍덩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캐캐캐, 자네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귀한 분이 베푸는 잔치상에서 염치도 없이 어찌 그리 추태를 부리는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주변의 소음을 뚫고 김생원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김생원은 박씨 할머니의 충고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대들었습니다. 아니, 할망구.
내가 내 복으로 얻어먹는데 무슨 참견이요. 저기, 저 마님이 나를 위해 상을 차려줬는데 배 아파서 그러는 거요? 김생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해댔고 그 무례한 태도에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화가 나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석에 있던 연화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으며 김생원의 바닥없는 인성과 탐욕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김생원의 반응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시 한번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가 10년 전에 지은 죄를 잊었는가? 자식을 팔아먹고 그 돈으로 술을 퍼마신 자가 이제 와서 또 남의 덕을 보려 하다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세. 밤길 조심하고 하늘 무서운 줄 알게나. 할머니의 말의 순간 김생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식을 팔아먹은 죄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며 술 기운을 잠시 날려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고 다시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다 지난 일이야. 다 지난 일이라고. 그는 소리치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잔치가 계속될수록 김생원의 행동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배가 부르자 주머니를 채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 위에 놓인 필그릇과 수저를 몰래 소매 안에 집어넣으려다 하인에게 들키기도 했고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생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탐내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마님에게 잘만 보이면 쌀 가만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돈주머니라도 좀 챙겨주려나. 그는 딸을 팔았던 그날처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눈앞에 사람을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화의 곁을 지키던 늙은 유모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생원이 연화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토록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를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마님, 어찌 저런 자를 그냥 두십니까? 당장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위인입니다. 유모가 속삭였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세요.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뼛속까지 잊지 않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잔치마당을 넘어 이웃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정승댁 마님이 김생원 같은 난봉꾼에게도 상을 내렸다더라. 혹시 김생원과 무슨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개 중에는 눈치 빠른 이들이 연화의 나이와 김생원이 딸을 판 시기를 견주어 보며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고귀해 보이는 마님과 마을의 가장 밑바닥 인생인 김생원을 부녀지간으로 엮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안개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고 잔치 분위기 이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김생원은 술에 취해 마당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옷고름은 풀리고 갓은 삐뚤어진 채 그는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과거에 그가 도박판에서 돈을 따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노래는 어린 시절 연화가 배고픔에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때 김생원이 비틀거리며 연화가 앉아있는 대청마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술김에 용기가 났는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 늙은이에게 술 한 잔 더 주시오. 내 오늘 마님 덕에 호강을 하는데 기왕이면 저기 있는 비단옷도 한 벌 주시면 안 되겠소. 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연화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런 무례한 자를 관아에 넘길지 아니면 자비롭게 용서할지 모든 시선이 연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기품이 흘러넘쳤고 바람에 날리는 치마 자락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호위 무사들에게 길을 비키라 명하고 김생원 앞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버지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검버섯, 냄새나는 옷까지. 그러나 그 눈빛 속에 담긴 탐욕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자식이 있으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생원은 당황하여 딸꾹질을 했습니다. 자식이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어. 딸년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효녀였지.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오. 허허허. 뻔뻔한 거짓말에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팔아먹은 것을 시집 보냈다고 포장하는 그의 말에 연화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효녀라니, 집안을 일으키다니. 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희생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미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지금 어디 있소? 잘 살고 있다 하던가요? 김생원은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한양 어디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이다. 소식이 끊긴 지는 좀 됐지만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겠소? 그는 대충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나저나 마님, 술이나 한 잔 더 주시구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술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인에게 명하여 술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맑은 술이 찰랑거리는 잔을 김생원에게 건네며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 술은 보통 술이 아닙니다. 눈을 맑게 하고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주는 귀한 약주지요. 드시고 정신을 차리시지요. 김생원은 그저 좋은 술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넙죽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님. 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소. 김생원이 술을 단숨에 들이키자 연화는 뒤로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다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천으로 덮어두었던 물건들을 가져오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인들이 천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웬그릇, 색이 바랜 저고리, 그리고 손때 묻은 반다지 장롱. 그것들은 모두 10년 전 김생원의 집에서 사라졌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김생원이 노른 빚을 갚기 위해 팔아치웠던 가재도구들을 연화가 수소문하여 다시 사들여 온 것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져 있던 김생원은 우연히 그 물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헛물건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특히 저 반다지 장롱의 문짝에 난 흠집은 자신이 술에 취해 발로 차서 생긴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게 왜 여기에? 김생원의 머릿속에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한 기분이 들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물건들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장롱, 옛날에 김생원 네 안방에 있던 거 아냐? 맞아. 저 글그릇도 김생원 네 제사 때 쓰던 거랑 똑같은데?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김생원은 불안한 눈빛으로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는 그저 돈 많은 귀부인으로만 보였던 그녀가 이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기운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마당에 횃불이 일렁거렸습니다. 그림자가 춤을 추며 김생원의 얼굴을 덮쳤다, 거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연화는 다시 자리에 앉아 김생원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판은 깔렸고 죄인은 제 발로 함정에 들어왔으며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 잔치가 끝날 때 김생원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할 것이며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마을의 공기는 무겁고 습하게 변해갔습니다. 김생원은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미었지만 그 추위는 날씨 탓이 아니라 그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마음의 추위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밤바람이 점점 거세지며 마당을 밝히던 횃불들이 요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며 마치 귀신들이 춤을 추는 듯한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잔치의 흥겨움은 어느새 가라앉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숨 막히는 침묵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상석에 앉은 정승 부인 연화와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김생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습해서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준비한 낡은 물건들이 하나둘씩 그 사연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인들이 가져다 놓은 낡은 반다지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장롱의 거친 나무 표면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 장롱을 보십시오. 문고리가 떨어져 나갔고 오른쪽 모서리는 불에 그슬린 자국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생원은 그 장롱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불에 그슬린 자국은 12년 전 겨울 자신이 술에 취해 화로를 걷어차는 바람에 생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내는 불을 끄느라 손을 대었고 어린 딸은 무서워 울며 구석에 숨었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아니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김생원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잉, 그까짓 헌 장롱이 뭐 대수라고 그러시오? 남의 집 헌 가구를 구경시키는 게 서울 양반들의 취미요? 그는 비아냥거렸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의 술이 파도를 치듯 흔들려 손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겉보기에는 그저 땔감으로나 쓰일 헌 가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장롱 안에는 한 가족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가장이 노름판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할 때 아내와 자식들은 이 장롱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김생원의 난봉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안악들은 혀를 차며 김생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인간이 저 장롱을 팔아먹을 때 그 집 마누라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하던 게 생각나는구먼. 누군가 작게 속삭였지만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그 소리는 명확하게 김생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김생원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자존심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이번에는 장롱 옆에 놓인 작은 실패와 바느질 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실패에는 색바랜 실이 감겨 있었고 바늘꽂이에는 녹슨 바늘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집 안주인이 밤낮 없이 챗바느질을 하며 쓰던 것입니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출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진 빚을 갚아야 했고 굶주린 자식들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연화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과도 같은 물건들이었기에 만지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김생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생원은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실패는 죽은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와 평생을 아끼며 쓰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그가 엿장수에게 고철값이나 받고 팔아넘겼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고귀한 마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자신의 집안 물건들을 이토록 상세히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압박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술기운이 완전히 달아나고 오한이 든 것처럼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벽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인에게 눈짓을 하여 다음 물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낡은 꽃신 한 켤레였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만들었지만 흙투성이가 되어 색이 바랬고 앞코가 다해져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꽃신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받쳐들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꽃신을 보십시오. 10살 난 어린 소녀가 신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가던 날 소녀는 새 신을 신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데려가는 길이 사실은 자신을 팔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신을 본 순간 김생원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딸 연화를 노비 거강꾼에게 넘기던 날 울며 매달리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사주었던 싸구려 꽃신이었습니다. 새신 신고 얌전히 따라가라. 가서 밥 배불리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며 딸의 등을 떠밀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꽃신이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김생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김생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김생원의 몸을 덮었습니다. 노인장, 이 꽃신의 주인을 아십니까? 아비의 손에 이끌려 낯선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그 어린아이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연화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김생원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의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마을의 훈장 어른이 나서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김생원, 자네가 사람이라면 대답을 해보게. 저 물건들이 다 자네 집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자네가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팔아먹은 것들이 아닌가 말이야. 훈장 어른의 호통에 김생원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내가 저 양반이 엿장수한테 실패 넘기는 걸 봤어. 저 장롱도 주막집에 술값 대신 맡겼던 거잖아.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김생원은 더 이상 발뺌할 구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래. 다 내가 팔았다.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자식도 내 자식인데 내가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지. 팔긴 누가 팔았다고 그래. 그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짐승만도 못한 놈. 욕설과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 한쪽을 꺼내어 높이 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옷가락지는 깨진 단면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가락지는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어린 딸의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이것을 증표로 삼아 다시 만나자라고요. 나머지 반쪽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지요. 노인장, 혹시 댁에 짝 잃은 옷가락지 반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연화의 눈빛이 김생원을 꿰뚫을 듯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김생원은 멍하니 그 옷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품속 깊은 곳, 꼬질꼬질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반쪽 옷가락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술값으로 팔아먹으려 했지만 깨진 것이라 값을 쳐주지 않아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눈앞에 이 고귀한 마님이 그 꼬질꼬질하던 내 딸 연화란 말인가. 10년 전 쌀 몇 가마니에 팔려가 생사를 알 수 없던 그 아이가 정승 부인이 되어 돌아왔단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연화는 김생원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그쳤습니다. 어서 품속에 있는 것을 꺼내보십시오. 만약 이 반쪽과 딱 들어맞는다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피할 수 없는 업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김생원의 품을 주시했습니다. 김생원, 어서 꺼내봐. 정말로 가지고 있는 거요? 재촉하는 소리에 김생원은 떨리는 손을 품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옥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손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김생원의 손에서 낡은 천에 쌓인 반쪽 옷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다가가 자신이 든 반쪽과 김생원의 반쪽을 맞대었습니다. 딸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맞네 맞아. 세상에, 저 마님이 바로 연화였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생원은 합쳐진 가락지를 보고 넋이 나간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합쳐진 가락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연화입니다. 10년 전 쌀 5가마니에 팔려갔던 아버지의 딸 연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이들은 김생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프고도 애처로운 눈으로 늙고 초라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생원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돌고 돌아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고 당장이라도 땅이 꺼져 자신을 삼켜버리기를 바랐습니다. 연화야. 그가 간신히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잔치마당은 심판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는 멈추고 오직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다시 정승 부인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잊혀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다시는 저와 같은 불행한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생원은 고개를 땅에 쳐박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의 늦은 후회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있어도 깨진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빛은 연화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김생원의 구부러진 등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죄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따라 김생원의 운명은 물론 마을의 앞날도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연화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관아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우던 침묵은 마치 천근의 무게를 지닌 바위처럼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횃불 소리만이 그 정적을 위태롭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옷가락지의 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김생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입에서는 앓는 소리 같은 탄식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감싸 쥐며 바닥에 엎드린 채 감히 고개를 들어 눈앞의 딸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헐값에 팔아넘겼던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한 여인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천둥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이 기막힌 부녀 상봉의 현장을 지켜보며 그들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슬픔의 깊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며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쌀을 씻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팔아챙긴 그 돈으로 따뜻한 술을 드시고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매를 맞아 종아리에 피멍이 들 때마다 아버지가 노름판에서 웃고 계실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여기저기서 안악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생원은 땅바닥을 긁으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그의 참회는 너무나 늦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술에 절어 마비되었던 그의 양심이 딸의 절규 앞에서 비로소 깨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그 업보가 얼마나 무겁게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김생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늙고 초라해진 그 모습에 일말의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던 옛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하인에게 눈짓을 하여 미리 준비해둔 자루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묵직한 자루가 김생원의 앞에 쿵 하고 놓이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그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쌀 5가마니 값에 해당하는 엽전이 들어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저를 팔아받으셨던 그 돈을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빚은 갚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팔려간 딸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남은 생을 편안히 사시든 아니면 또다시 노름판에 탕진하시든 그것은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그녀의 말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생원은 떨리는 손을 뻗어 자루를 만져보았습니다. 묵직한 돈자루의 감촉. 예전 같았으면 환호성을 지르며 움켜쥐었을 그 돈이 지금은 마치 불덩어리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루를 황급히 밀어내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 어찌 이 돈을 또 받겠느냐. 내 손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 돈은 못 받는다. 그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손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내 자식을 팔아먹고도 모자라. 이제 와서 또 딸의 피 같은 돈을 탐낸다면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니다. 그의 절규는 진심이었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김생원이 돈을 거부한 것은 그가 비로소 사람의 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생원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양반이 돈을 마다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야. 수군거림 속에는 조롱보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바랐던 것은 아버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밀어내는 그 순간 연화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10년 묵은 한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낡은 옷감 너머로 아버지의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김생원은 딸의 손길이 닿자 감전된 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연화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내 오늘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너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살겠다. 산속에 들어가 짐승처럼 살며 내 죄를 씻겠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마을에 남아 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연화는 떠나려는 아버지를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를 억지로 붙잡아 호의호식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며 아버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다만 그녀는 하인을 시켜 미리 준비해둔 보찜 하나를
김생원에게 건네주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비단 옷이나 돈이 아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두툼한 무명옷 한 벌과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주먹밥, 그리고 튼튼한 집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 춥지 않게 입으시고 배고프지 않게 드세요. 이것이 자식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정입니다. 김생원은 보찜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연화를 향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이자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사죄의 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남봉꾼 김생원은 그렇게 사라지고 등 굽은 늙은 죄인 하나만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보찜을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생원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잔치마당에는 기묘한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간 듯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다시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 아버지가 마을에 끼친 폐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마님, 아니 연화야.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네 덕분에 묵은 때를 벗겨낸 것 같아 시원하다. 자네 아비도 이제 제 갈 길을 갔으니 자네도 마음 편히 먹게나.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정승 부인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애썼지만 고향 어르신들의 투박한 위로 앞에서는 그저 여린 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가와 연화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장하다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 즐겁게 드시지요.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고 멈췄던 음악 소리도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울려 퍼지는 음악은 아까와 같은 요란한 풍악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은은하고 구수일한 가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국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험담이 아닌 인생의 덧없음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그 자리는 슬픔보다는 어떤 깨달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옛집 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공표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집은 허물지 않고 깨끗이 고쳐서 마을에 갈 곳 없는 노인들이나 잠시 쉬어갈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비워둔 자리를 마을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주십시오. 연화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흉물처럼 방치되었던 폐가가 마을의 쉼터로 다시 태어난다는 소식은 누구보다 마을 사람들에게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촌장은 자네의 뜻이 참으로 기특하네. 우리 마을에 복덩이가 돌아왔구먼 하며 기뻐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완성되는 것임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사라졌지만 모두의 집이 새로 생겨난 셈입니다. 잔치마당의 열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사람들은 배부르고 따뜻한 마음을 안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등에 엎여 꾸벅꾸벅 졸았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으며 오늘 밤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네 라며 만족해했습니다. 연화는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넉넉히 싸주며 배웅했습니다. 살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녀의 인사는 10년 전 쫓겨나듯 떠날 때와는 달리 당당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이자 마을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유모와 함께 별채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마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속이 후련하십니까? 유모의 질문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모. 마치 긴 꿈을 꾸다 깬 기분이에요. 하지만 슬픈 꿈은 아니고 아프지만 꼭 꿔야만 했던 꿈 같아요. 그녀는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 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영혼은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뜰에 심어진 대나무 잎을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평온했습니다.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옛집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담을 쌓고 구멍난 지붕을 잇고 잡초를 뽑아내면 그곳은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도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집에서 새로운 인연들이 맺어지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피어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깊은 산골 마을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들었습니다. 멀리서 산짐승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무섭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갈등과 소란이 잠재워진 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이 떠난 길 위에도 연화가 머무는 방 안에도 똑같은 달빛이 공평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떠오를 새로운 태양과 다시 시작될 마을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비단 이불의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감자 10년 전 울며 떠났던 그 고갯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은 눈물의 길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의 길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비록 함께 살 순 없지만 어디서든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언젠가 생이 다하는 날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해갔고 방 안의 촛불이 사그라들며 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따사로웠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눈물,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을 모두 씻어내리기라도 하듯 마을을 감싸고 도는 아침, 안개는 신비롭고 포근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마을 앞 개울물은 불어난 수량 덕분에 더욱 힘차고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연화는 일찍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고 밤새 달라진 마을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묵직했던 머릿속을 맑게 헹궈주는 듯했습니다. 어제까지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잔잔한 평화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내려와 기지개를 켜며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과업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평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잔치마당에서 있었던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자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전처럼 남을 헐뜯거나 비웃는 말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어린 연화가 저렇게 훌륭한 부인이 되어 돌아오다니 참으로 기특하다. 김생원도 늦게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떠났으니 다행이다라는 덕담들이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 대신 존경심이 서려 있었고 연화가 머무는 별채 쪽을 바라보는 눈빛은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약속했던 옛집 보수공사가 시작되자 마을은 다시 한번 활기로 들썩였습니다. 놀랍게도 연화가 돈을 주고 인부들을 부르기도 전에 마을의 장정들이 제 발로 도구들을 챙겨 들고 옛집 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출신 마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 어릴 적에 김생원 댁에서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라도 갚아야지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슥싹슥싹 톱질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은 튼튼한 돌담으로 다시 쌓아 올려졌고
구멍난 지붕에는 황금빛 새집이 두툼하게 얹어졌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평평하고 단단한 흙바닥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연화는 공사 현장에 직접 나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막걸리와 새참을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뒷짐을 지고 지시만 내리는 높은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일꾼들의 소매를 털어주기도 하고 나이든 목수에게 공손하게 의견을 묻기도 하며 마을 사람들과 격에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고귀한 정승 부인의 위엄보다는 10년 전 이 마을 골목 대장으로 뛰어놀던 연화의 친근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옷 버리십니다. 저리 가서 쉬세요. 라고 사람들이 만류해도 연화는 제 집을 고치는 일인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땀방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치유의 약입니다.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이 모습을 갖춰갈수록 연화의 마음속 상처도 하나둘씩 아물어갔습니다. 기둥 하나를 세울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았고 벽에 흙을 바를 때마다 가난했던 시절의 슬픔을 덮었습니다. 어느 날 마루 밑을 정리하던 중 기둥에 새겨진 작은 칼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연화와 동생들이 해마다 키를 재며 새겨놓았던 자국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국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족들이 함께 살았고 서로 사랑했으며 꿈을 꾸었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둥만은 새 것으로 갈지 않고 그대로 두어 그 집의 역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보름달이 2번 뜨고 질 무렵 드디어 폐가였던 초가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연화제라는 현판이 걸린 이 집은 이름 그대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귀한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뜨끈뜨끈하게 불이 들어왔고 부엌에는 쌀독이 가득 채워졌으며 찬장에는 깨끗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연화는 마을에 홀로 된 노인들과 부모 없는 아이들을 가장 먼저 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갈 곳 없던 이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 돌아온 진짜 이유를 찾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사랑방의 첫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조촐한 축하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없었지만 안악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나물 반찬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어우러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떠날 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돌아와서는 우리를 은인으로 만들어 주었구먼.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연화의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연화는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집입니다. 부디 저 대신 이 집을 잘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산속 깊은 암자에 기거하던 한 노스님이 장터에 내려와 어떤 늙은 처사가 며칠 전부터 절에 들어와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짐승처럼 산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계신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는 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화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인 정승이 보낸 하인들이 도착하여 부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떠날 채비를 하며 짐을 꾸렸지만 올 때와는 달리 짐은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눈에 밟히는 풍경들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늙은 느티나무, 졸졸 흐르는 개울, 그리고 새롭게 단장한 연화제의 모습까지. 이 모든 풍경들은 이제 아픈 기억이 아닌 언제든 꺼내보면 힘이 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연화는 유모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마지막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보다 별이 더 많고
밝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모, 저 별들 좀 보세요. 어릴 때는 저 별 하나하나가 다 눈물방울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등불처럼 보이네요. 연화의 말에 유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의 마음이 밝아지셔서 세상도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시면 대감마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합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고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는 연화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작은 보따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접 캔 산나물, 잘 말린 곶감, 짠지 같은 투박한 시골 음식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가시다가 출출하실 때 드세요. 서울 가서도 우리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보따리를 가마 안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박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정승 부인과 무명 옷을 입은 시골 사람들이 신분의 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 촌장과 박씨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 고향을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이 마을의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살펴가시오. 부디 건강하시오. 사람들의 함성은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마가 고갯마루를 넘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화는 창문을 조금 열어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 10년 전 눈물로 얼룩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는 웃으며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두고 간 낡은 반쪽 옷가락지와 마을 사람들이 준 곶감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사랑이 공존하는 그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연화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양의 정승 부인으로 돌아가겠지만 가슴속에는 언제나 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고향 마을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갈 곳 없는 이들이 연화제에 모여 군부를 쬐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마음씨 고운 효녀가 살았는데 집을 떠나 귀한 부인이 되어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돌아와 큰 덕을 베풀었다더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목탁 소리도 어느 날 멈추었지만 누군가는 낡은 무덤가에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평온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김생원의 욕심도, 연화의 원망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봄눈 녹듯 사라지고 남은 것은 따뜻한 사랑방의 온기뿐입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합니다. 창밖에는 달빛만이 홀로 깨어 세상을 비추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자장가를 부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연화가 선물한 따뜻한 사랑방 같은 포근한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걱정은 저 멀리 떠나보낸 김생원의 보찜에 실어보내고 당신은 그저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드세요. 자,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맑은 산골의 공기가 당신의 머리맡을 감돕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몸이 나른해지고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모두 행복해진 것처럼 당신의 내일도 분명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이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단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